안녕하십니까. 엑센 정기방송 시간입니다. 기온이 꽤 내려갔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치왕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어제 장에 많이 움직였다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코어위브, 에이맷 점검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뭐 탑라인, 바텀라인 이런 거 많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거 설명드리고 소형주와 대형주의 수익 비교 편이라는 걸로 소형주는 어떤 거고 대형주는 어떤 것이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요, 제가 트레이딩 뷰 공급방을 게시해서 저희 채널에 있는 미주알, 고주알 섹션에서 트레이딩 뷰 공급방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지표를 몇 개 활용하는 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백두산 프로젝트 구독자 10,000명 분 달성할 때까지 저희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주위에도 여기 좋은 채널이 있다고 좀 선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장 헤드라인입니다. 어제는 다우가 7일 동안 6일 오르면서 이제 0.39% 올라줬고요. S&P도 0.79% 올라줬고 나스닥 종합이 1.24%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술주가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비트코인이 뭐 폭락을 했다가 또 91,000불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 외에서는 93,500불까지 찍고 있는데요. 와, 어마어마한 폭등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패닉 셀링이 나올 때는 항상 그 마진 콜 물량이 나온다 할 때는 그게 기술적으로는 바닥이고 항상 거기가 바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인이 좀 탄탄하게 올라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현재 이더리움도 한 2.2% 정도 시간 외에서 또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년물이 4.08%로 하락했다 해서 12월에 FMC 금리 인상을 한 98%의 확률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장이 오른 것도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주일 남았습니다만 금리는 인하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애플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기술주 랠리를 이끌었다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 폴리마켓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2월 10일까지는 이거를 좀 자세히 보겠는데요. 어제 또 많이 올랐습니다. 확률이 25bp 인하는 93% 확률, 그 다음에 50bp 인하가 1% 확률입니다. 그래서 94%의 확률로 금리 인하는 한다 하는 거를 시장은 계속해서 높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자, S&P 500 보겠습니다. 현재 한 2달 동안 5.8% 하락했다가 이제 거의 만회를 다 했습니다. 바닥에서 3.8% 상승을 했고 이제 고점까지는 한 1%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은 시초가에 급상승을 했다가 거의 별 움직임 없이 흔들림만 가지고 왔다가 종가 무렵에 소형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보면 소형주들이 많이 빠졌고요. 벨지 스탁들이 특히 많이 빠졌고요. 그로스 스탁은 올라줬고 대형주들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매니저들은 포트를 많이 채워가는 중이다. 그래서 연말 랠리를 향하고 그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결국은 대형주들을 계속해서 포트에 채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마이컨덕터 인덱스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꽤 많은 반등을 해줬습니다. 어제도 1.83% 올라서 이제는 반도체가 회귀하고 있다 하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 고점 대비해서 15.5% 빠졌던 반도체 지수는 벌써 7일간 바닥에서 14.8%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2-3%만 더 오르면은 전 고점을 뚫는다. 그래서 지금은 3층 초입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고 이제 거래량도 조금씩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이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거래량이 터졌고 조금 더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제는 확연하게 다시 반도체 주식들이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빅스 지수 이제 많이 이제 테임이 돼서 16%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이게 한 15%대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게 이제 과열권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아직도 시장은 피어 영역에 있어서 이 피어 영역을 넘으려면은 아무래도 그 금리 인하 전까지는 시장이 좀 올라준다 하면은 그때까지는 좀 이제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아직도 크게 오르려고 그러면은 금리 인하가 확연하게 시장에 나타나야만 된다 하는 전제 조건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리스크 온은 아니다. 좀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2월 중순부터 한번 강한 랠리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빠질 때마다 좀 선별적으로 좋은 주식들을 담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장 시작해서 굉장히 크게 올라줬습니다. 한 3%까지 올랐다가요. 그래서 AVF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와 좋다. 그리고 거래도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대로 밀려서 0.86% 플러스로 간신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큰 도지 캔들을 만들어 줬는데 일단 이 부분은 지지를 받고 탈피하는 모습은 보여져서 다행이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AB 앞선 돌파를 시도하는 움직임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20% 지금 빠져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단기 조정은 받았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AI 버블이라는 그런 심리적 부담감을 좀 벗어내야 될 때가 이제 왔다. 그래서 결국은 금리 인하 전까지는 그런 걸 좀 툴툴 털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거래량이 좀 더 붙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 가져봅니다. 근데 아직 애널리스트의 타겟은 250불 그대로 있어서요. 결국은 거기서 한 39%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엔비디아는 좀 자신있게 좀 더 빠질 때마다 사는 게 정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코어위브도 어제 엔비디아하고 똑같이 장중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7.5%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5일간 바닥에서부터 이 고점까지 26% 반등을 줬습니다. 즉 고점 대비해서 57% 빠졌는데 그거의 절반을 돌리는 26% 올렸는데 참 아쉽게 여기 85불 선에 근접하다가 결국은 이제 꼬꾸라졌는데 제가 볼 때는 거래량이 좀 더 실리면서 이제 돌파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은 어제는 물량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거는 뭐냐, 지금 공매도세력들이 많이 이제 팔아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닥을 찍고 아마 이렇게 세게 올라가는 거는 약간의 그 쇼커버링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일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나오려 그러면 저는 90불 선을 돌파하면 아마 쇼커버링 나오면서 금방 100불선도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 AI 부담감을 털고 올라가는 장세가 나와야 된다 하는 거는 좀 시장 분위기를 기다리는 종목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좀 큰 상승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어플라이드 머터리얼 4%나 또 올랐습니다. 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그대로 밀고 올라갔고요. 조금 올랐는데 종가 이제 두들겨 맞았는데 결국은 이게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뭐 이때 힘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거래량 그대로 늘고 있고, 그래서 보면 어제도 기업 분석해드렸지만 결론은 뭐냐, 현재는 좋은 기업들 중에서도 좀 밸류가 있는, 어제 말씀드리기를 다른 이제 타 경쟁사에 비해서 좀 밸류에이션은 낮다. 그래서 한 20배, 21배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싼 주식들이 지금 올라간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뭐냐, AI에 관련된 거는 놓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고평가 논란이 있는 이 시기에 결론적으로는 조금 싼 주식들을 미리 선점하는구나 하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좀 올라주면 그 다음에는 기존에 좀 비싸다고 평가받던 주식들이 다시 한번 매기가 돌아서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좀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 늘는 건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맥세븐 한번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맥세븐이 지난 3년 동안 수익률 보시면은요, 엔비디아가 960%, 메타가 440%, 구글 200%, 아마존 140%, 테슬라 120%,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96%, 애플 95% 올랐습니다. 3년 만에 그래도 100% 이상들 올라줬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죠. 와, 그러면 왜 이렇게 올랐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과연 뭐였을까? 물론 AI는 AI였는데 과연 어떻게 이런 회사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걸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저희 채널의 미주알 고주알 섹션에서 워렌 버핏처럼 기업 읽기 섹션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6번째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요. 거기에 손익계산서의 기본 구조라는 부분이 설명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탑라인, 바텀라인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손익계산서 상에 맨 위에 있는 줄, 즉 탑라인은 매출을 얘기하고요, 바텀라인은 순이익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해지는 과정을 보면 레비뉴, 매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가 있습니다. 코스트 오브 레비뉴를 비용을 빼주면 그로스 프로핏이라는 게 계산이 되죠. 그게 매출 총이익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제품 서비스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하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그로스 프로핏에서 operating expenses, 즉 영업비용을 빼주면요, 영업비용은 뭐냐, R&D 비용이고요, SG&A, 즉 판관비고요, 이런 것들을 쭉 빼주면 뭐가 생기느냐, 영업이익이 생깁니다. 이거를 오퍼레이팅 인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EBIT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할 때 EBIT 하는 거는 이 오퍼레이팅 인컴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EBIT이 나타내는 건 뭐냐, 사업의 수익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품, 서비스의 수익성이요. 만드는 것들이, 서비스한 제공하는 것들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느냐 하는 매출 총이익이고요.
거기서 이런 판관비하고 R&D 코스트를 다 빼게 되면은 결국은 이 회사가 사업을 얼마 정도의 수익성을 가지고 하느냐, 사업에서 얼마나 버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EBC. 그 다음에 여기서 이자 비용하고 감가상각하고 기타 손익을 다 빼게 되고, 그 다음에 세금을 빼게 되면은 그게 넷인컴입니다. 순이익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아래에 있다고 해서 바텀라인이라고 그러죠. 즉 탑라인 매출에서 쭉 내서 바텀라인 손이익까지 쭉 옵니다. 그래서 순이익은 뭐냐, 이게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수익이죠. 즉 회사의 주주시니까 이 넷인컴 번 돈에서 뺄 거 다 빼고 세금까지 빼고 얼마나 남았어, 그게 주주들의 순이익입니다. 그래서 넷인컴도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탑라인, 바텀라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을 볼 때요, 이 탑라인을 가장 먼저 보고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 돈을 벌어야지 거기서부터 비용 까고 뭔가 이제 남을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좋다 하는 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3년간의 맥세븐의 성장성을 쭉 보면은 그러면 여기에 배경이 뭘까 하면 저는 매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매출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맥세븐 종목들의 3년이 아니라 10년간의 성장입니다. 지금 2018년도부터 쭉 보면은요, 제일 위에 있는 게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매출 금액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유통이잖아요. 그래서 매출 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마존의 이 보라색인데요, 이 모습은 이제 분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크 치는 게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시즈널리티라고 그러거든요. 보통은 연말에 가서, 왜 크리스마스 있고 뭐 블랙 프라이데이 있고 이런 거 있어서 연말에서 매출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유통회사니까 사업구조상 연말에 이렇게 매출이 피크를 치는구나. 그래서 연말 보고 연초 봤을 때 매출이 줄었네가 아니라 이런 시즈널리티가 존재한다, 이런 거를 이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매출이 가장 많구나, 그 대신 마진은 적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애플이 그 다음에 매출이 가장 많습니다. 보시면 애플도 이렇게 보면은 연말에 픽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폰을 그렇지 크리스마스 때 연말에 이렇게 많이 바꾸거나 선물도 많이 하고 하니까 결국은 연말에 많이 매출이 일어나는구나, 또 시즈널리티가 똑같이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구글입니다. 구글은 시즈널리티 거의 없이 그냥 꾸준하게 올라와 줍니다. 하지만 연말에 약간 튀는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구글도 조금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다음 매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은 오피스하고 뭐 윈도우 이런 거를 파는 회사니까 시즈널리티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번 쭉 올랐다 빠졌다 하면서 잔잔하게 계속해서 매출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보라색입니다. 이게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매출 보면 그대로 바닥을 기다가 2023년부터 데이터 센터 매출이 늘면서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섭게 성장을 하고 있죠. 이 보라색입니다. 최근 들어서 성장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와, 진짜로 데이터 센터가 붐을 이루고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역시 성장이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메타하고 테슬라를 앞섰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마이크로소프트도 잡으러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이제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메타입니다. 메타도 보면 꾸준히 매출이 늘고 있지만 그 속도는 그렇게 빠르진 않다 볼 수 있겠고요. 특히 테슬라도 보면은 매출은 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다. 더디다 할 수 있고, 사실은 2025년 초에 좀 매출이 줄었다가 이제 다시 픽업을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자, 이렇게 좀 매출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보시면 이게 10년 동안 꾸준하게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장이라는 겁니다. 기업이 성장을 한다. 성장은 뭐냐면은 매출이 늘어나는 겁니다. 성장은 매출입니다. 그리고 매출이 늘면서 만약 마진까지 는다 하면 그건 금상첨화죠. 그래서 현재 많은 기업들이 맥세븐 특히 종목들은 매출도 성장을 하고 마진율도 성장을 한다. 그래서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하실 때는 이렇게 매출이 높은 간데 이게 꾸준한 추세를 가지고 성장을 하는가, 이렇게 성장을 하는 기업이어야지 사실은 계속해서 성장 추세를 가지고 갈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주식은 성장이 존재해야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장을 먼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기업 분석을 이제 스스로 해보실 때 항상 이런 그래프를 띄워놓고 매출 그래프부터 한번 보십시오.
한 5년 동안의 매출이 계속 늘고 있는가, 들쑥날쑥하지는 않는가, 들쑥날쑥할 때도 특정한 시즈널리티의 현상이 있는가, 그럼 이거는 아주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갑자기 매출이 쭉 줄었다가 또 쭉 늘었다가 쭉 줄었다 늘었다, 어떤 패턴이 없이 그대로 무작위로 움직인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매출을 보는 게 중요하다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겠지만 손익계산서는 메뉴에 매출이 있습니다. 이게 탑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 빼면 gross profit, 이건 제품의 수익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영업비용을 빼면 영업이익이 남습니다. 이것을 EBIT이라고 합니다. 사업의 수익성을, 전체 회사 사업의 수익성을 바라볼 수 있고요. 거기서 다른 비용하고 감가상각하고 세금을 빼면 그게 주주들로 돌아가는 net income이다, 순이익이다. 이게 bottom line입니다. 매출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넷인컴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더 확인하고 싶으시면 저희 채널에 있는 미주알 고주알 섹션 가시면요, 워렌 버핏처럼 재무 분석하기 하는 게 있습니다. 기업 읽기 하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 가셔서 영상 보시면은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주식 종목 고를 때 크기가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단순히 회사가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크기 차이가 내 계좌의 수익률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시장의 체급 차이, 즉 소형주와 대형주 진짜 차이를 한번 파헤쳐 보고요, 역사적으로 누가 더 돈을 더 많이 벌었는지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준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시가총액, 기업의 전체 가치를 말합니다. 마켓캡이라고 그러죠. 계산은 간단하죠. 지금 현재 주가의 발행 주식 수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제 익혀 놓으십시오. 소형주라고 하면 보통 3억에서 20억 달러, 즉 영어로 치면 0.3 빌리언에서 2 빌리언까지 칩니다. 즉 2 빌리언보다 작다, 그럼 소형주에 속하게 되는 거고요. 중형주는요, 20억에서 100억 불, 즉 2 빌리언에서 10 빌리언에 있는 주식들을 중형주라고 부릅니다. 그럼 대형주는 어디 있느냐? 100억에서 2천억 달러, 10 빌리언에서 200 빌리언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형주에 속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메가캡, 즉 초대형주가 있습니다. 초대형주는 2천억 달러 이상, 즉 200 빌리언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트레이딩 뷰 가셔서요, 그 스탁 스크리너가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마켓캡으로 쭉 이거를 이제 고르실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 200 빌리언 이상 캐터고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메가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200 빌리언 이상 되는 회사들이 지금 현재는 미국 시장에는 한 48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군이 우리가 타겟하는 진짜 주식들이고, 그 다음에 대형주 내지는 중형주에 우리가 포커스를 줘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소형주 보겠습니다. 얘네는 몸집이 진짜 가볍습니다. 예를 들어서 5천억짜리 회사가 2배 되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1조 원 되는 건. 근데 500조짜리가 1000조가 되는 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형주에 많이 투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자금도 부족하고 경쟁도 약하고 하기 때문에 경기가 조금만 안 좋아도 주가가 훅 하고 빠질 수가 있습니다. 즉 대가박 아니면 쪽박을 칠 수 있는 게 소형주의 매력이자 위험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아마존도 1997년 당시에는요, 굉장히 작은 주식이었습니다. 시가총액이 5.6억 불이었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자랐죠. 그 다음에 넷플릭스가 있습니다. 얘네는 2002년도에요 그냥 DVD를 담아가지고요, 빨간 봉투에 넣어서 우편으로 이거를 보내주던 그런 시절에 있었습니다. 넷플릭스도 그때는 고작 3억 불의 시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또 컸죠. 지금 뭐 수백 배, 수천 배 컸습니다. 자, 만약 이때 아마존 1997년, 넷플릭스 2002년 그때 투자하고 지금까지 계속 가져가고 있었다, 돈 많이 벌겠죠. 그래서 결국은 소형주라는 거는 꿈을 엄청나게 꾸는 주식들이구나 하는 거를 직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형주 투자하신 분들 많고 뭐 저도 좀 소형주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오랜 기간 기다려서 터질 수 있는 것들이 소형주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대형주는요, 이미 성공을 한 형들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 뭐 굉장히 큰 기업들이죠. 돈도 많고 브랜드도 확실하고 위기가 와도 잘 버틸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주주들에게 또 배당금도 많이 주는 기업들이죠. 하지만 덩치가 너무 커서 이제는 예전만큼 폭발적인 성장은 하기 어렵다 하는 인식이 조금은 있죠. 그래서 결국은 혁신을 통한 고성장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다 하는 종목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사실은 메가캡들이 전부 IT 관련이라서 그 회사들이 더 고성장을 하고 있지만 이게 약간 시즌 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요, 대형주라고 모든 게 안전한 게 아닙니다.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이죠. 테슬라인데요. 시가총액이 현재 뭐 1.4 트릴리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2,000조 원 정도 되는 회사죠. 근데 그 큰 회사가요, 뭐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여러분들 경험해서 보셔서 알겠지만 한 5개월 만에 뭐 45%도 급락했다가 또 몇 개월 만에 뭐 50%에서 100%도 올랐다가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론 보편적으로는 대형주들이 조금 덜 흔들리고 소형주들이 많이 흔들리는 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아무리 대형주라도 저렇게 크게 40-50%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이다. 이것은 기업의 성격, CEO의 리스크, 실적 쇼크 등에 대해서 얼마든지 주가는 출렁거릴 수 있다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누가 더 돈을 잘 벌었을까요? 미국 대표 대형주 지수인 S&P 500 지수하고 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 지수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지난 20년간 데이터를 보면요, 러셀 2000은 연평균 7.7% 성장했지만 S&P 500은 무려 10.5%나 성장을 했습니다. 결국은 한 3%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는데요. 이거는 1, 2년 치면은 별로 큰 차이가 아니겠지만 복리를 생각하시고 오랜 기간 벌리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소형주가 훨씬 잘할 것 같지만 전체적인 수익률은 낮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튼튼한 대형주들이 더 꾸준한 수익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소형주 투자하고 싶은데, 그리고 대형주 투자하고 싶은데, 근데 종목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굉장히 하기 힘들다 하시면은 그냥 ETF 투자하시면 됩니다. 스파이 S&P 500 투자하는 거고요. 러셀 2000 IWM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ETF 활용하셔도 되고요. 역사적으로 대형주가 이겼지만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구역에는요, 훨씬 소형주들이 잘할 때도 있었고 또 물론 대형주들이 잘하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판단 능력에 따라서 수익이 더 날 수도 있고 덜 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요, 나는 좀 깨지더라도 제2의 아마존을 찾겠다, 제2의 넷플릭스를 찾겠다 하시면은 소형주 비중을 조금 늘리셔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권해드리지만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뭐 6개월 본다, 1년 본다, 나는 소형주가 더 좋을 것 같아 하는 것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투자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나는 마음 편하게 좀 꾸준히 불리고 싶다 하시면 결론적으로는 대형주에 투자하시는 게 옳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정답은 여러분의 목표와 성향에 따라서 모든 게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승자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본 원칙에 의해서 전략을 세워놓고 그 전략에 따라서 투자하는 게 결국은 돈을 버는 지름길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오후 시간에는요, 오늘 트레이딩 공부방에서 트레이딩 뷰에서 이제 지표들 몇 개 이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좀 이렇게 지금 현재는 시장이 좀 눌려 있는 종목들을 잘 기다리다가 그게 탁 상승 신호가 나왔을 때 사는 전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미주알 고주알 섹션에 트레이딩 뷰 공부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너무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